볼게요. 우리 저 기억용 순서로 지금 돼 있으니까 지금 앞 시간에 뭐 분별할 변 해가지고 변했는데 이제 변 다음에 복이라는 의미로 쓰는 요걸자를 살펴봐야 되네. 전목전. 자, 오늘날 점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거기도 내냐 전목자가 이렇게 달라붙었네. 점을 치고 이제 그걸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글자까지 붙여가지고요. 점칠점자. 예나 지금이나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사냥 같은 건데 사냥을 나가면 이왕이면 많이 사냥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냥 나가기 전에 이제 점을 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쟁을 하고 나간다 이게요. 전쟁은 목숨과 관련된 일 아니에요? 가서 이제 승리를 하냐 패배를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했던 거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점집에 뭐 수능 볼 때 수능보다는 저 대학교 지원할 때 이제 많이 가는구나. 뭐 그래서 이제 자제분들이 어디를 갔다 응시를 하는데 거기를 응시하면 뭐 합격할지 떨어질지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뭐 점집을 찾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륭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반영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점을 칠 때 있죠. 점을 칠 때에 점 치는 방법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 저 월드컵에서 승리팀을 맞추기 위해서 문어 같은 걸 놓고도 막 점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새를 이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성경책을 놓고도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몇 페이지 나온 걸 뭐 가지고 뭐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아주 옛날로 가면 시초점이라 가지고 뭐 풀줄기 같은 걸 이용해서 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이 전복자는 뭘 이용했냐면은 이제 주로 거북 배딱지. 왜 거북 배딱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거북 배딱지를 그리면 이렇게 대칭이 돼요. 좌우 대칭이 되겠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 거북 배딱지를 이용했냐 이거예요. 거북이가 사령 가운데 하나예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령 네 개의 신령스러운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 신령영자. 그 사령이 실제적으로 뭐 용도 있고 봉황도 있고 기린도 있고 그런데 기린이 원래 동물에서 볼 수 있지만 최초의 기린은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있어요. 성구이 나올 때 세상에 같이 따라 나오는 요것은 없는 존재예요. 원래 오늘날 기린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상상 속의 동물의 명칭을 갖다 붙인 것 뿐이라니까. 그리고 거북만 실제 하는 동물 아니에요? 이 거북이가 신령스러운 동물로 여겨졌던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뭐 100세 인생 해가지고 100살 살고 있지만 옛날에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이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것도 까먹은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몇 세였더라? 50대 초반이었나? 뭐 이랬을 거예요. 조선의 왕들 27명 왕의 평균 나이가 55세인가 그렇게 될 걸요. 제가 아주 옛날 기억으로 그것도 하도 오랫동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얘기를 나오니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지 언급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50을 못 넘기 때문에 환갑이라는 걸 세는 거예요. 지금 환갑 옛날 사람들이 60살 먹어서 환갑잔치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근데 거북이는 그것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거북이를 1000년 동안 산 동물로 여겼어요. 실질적으로 1000년까지는 안 사는데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한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대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갈라파고스가 그 말 자체도 거북이와 관련돼 있어. 갈라파고스라는 말 자체가 그 거북이를 3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진화를 연구해서 3마리를 데려왔는데 그게 1800년대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거북이가 2006년도인가 죽었어요.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15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거의 200년까지도 살고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정확히 평균 수명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200년 정도 산다고 봐야 돼.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남방의 어떤 노인네가 이렇게 책상다리가 분절이지 다리가 이렇게 평상다리가 분절해지니까 마침 옆에 거북이가 있었던 거야. 거북이를 20명 동안 받쳤어. 그걸 깜빡했어.
그 노인이 20년 뒤에 죽고 평상을 치우는데 거북이가 거기서 20년 동안 받침대로 역할을 하다가 거북이가 살아서 움직이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사마친 얘기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마친 기청열전 뭐 여기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북이가 장수동물로 생각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십장생 가운데 하나잖아요. 거북이가 십장생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게 오래 살기 때문에 신령스럽게 여겼고 그 신령스럽게 생각하는 존재의 몸의 일부로 점을 치면은 신령스러움이 드러난다고 본 거이거든요. 자, 사령 가운데 하나고 또 장수의 동물로서 옛날 사람들이 뭐 천년 동안 사는 동물로 막 여길 만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신령스러운 동물의 몸의 일부로 점을 치면 신령스러움을 드러낸다고 봤다니까요. 그래서 점을 쳤는데 그게 이제 거북배딱지. 물론 우골이라든지 사슴 뿔 같은 데도 점친 경우가 있었지만은 주로 거북배딱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점을 칠 때 어떻게 쳤냐면은 이렇게 호흡을 팠어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파고 가로로 이렇게 파고 세로로 파고 가로로 파고 이렇게 세로로 파고 가로로 파고 이런 식으로 팠어요. 이 당시에 점을 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래요. 정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홈을 거북배딱 있다 이렇게 홈을 파고 반대쪽에서 불을 지져요. 불을 지지면은 이런 파일된 무늬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위로도 가고 가운데로 가고 아래도 위로도 가고 가운데로도 가고 아래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복자가 최초에는 소전에서 자연이 정형화되기 전에는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는 이상 이런 형태가 다 전복자였어요. 후대로 오면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해서 문자 통일하면서요. 이사이 건넨 문자 통일하면서 이 형태를 하나를 갖다가 오늘날의 글자로 삼아놓은 거죠. 소전에서 문자 통일로 이 형태를 문자로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시켜놓은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파일된 점을 찍는 파일된 무늬에서 그래서 전목자가 나왔다 이게. 요 파일된 무늬를 보고 파일된 무늬고 어떤 사냥을 나가는데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하는 점을 치는 거죠. 정인이요. 그 점괘가 나오면은 그 점괘를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잊혀졌다가 1899년 왕영이라는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한약방에서 약을 줘왔는데 이 사람이 약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펼쳐보니까 이게 다 파일된 조각들이 있겠죠. 글씨가 쓰여있는 이런 파일된 조각이 약자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만 봐도 이게 글씨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약방으로 가가지고 이거 어디서 구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나라 시대의 수도가 은어란 말이에요. 은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용뼈로 생각하고 팔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자로 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은어에 가가지고 농부들한테 이걸 갖고 오면 기한값으로 쳐준다고 해서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제 각골문의 존재가 드러난 거야. 그게 여기 씌워진 글자. 이제 그래서 각골문이 여기서 나왔고 그 각골문의 갑자가 뭐예요? 기갑의 갑자란 말이야. 기갑 거북기자에 기갑 거북급 겁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리 뭐예요? 우고를 말하는 거죠. 소뼈도 사용된다고 해서 약감서요. 소도 기억이 여기였기 때문에요. 이 갑골문, 기갑문이라고 기갑문. 그리고 여기 파일된 문이에요. 이 파일된 무늬를 연결시켜 보면은 여기 파일된 무늬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여기서 요런 글자가 나와요.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 요 글자가 이 파일된 무늬를 보고 길조인지 흉조인지 조짐을 알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짐조자, 길조 흉조를 뜻하는 조짐조자. 뭐 오늘날은 이제 수의 단위로도 쓰이고 있지만은 자 전복자예요. 그 동안에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사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언급을 해왔던 글자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한 거예요. 전복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 이제 음의 역할하는 글자를 살펴보는데요.
그런 글자로서 나무 목자가 달았던데 복이 박으로 바뀌었어요. 나무 가운데 호박나무 박자예요. 오늘날은 사람이 성으로 많이 쓰다면 성박이라고 많이 오고요. 이게 나무 목자이기 때문에 나무와 관련된 호박나무 목자라니까요. 이게 하도 성박이라고 하니까 본래 뜻이 뭐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자, 호박나무인데 호박나무를 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그 옆에 이 사람들 쉼터를 만들면 호박나무 실내에다 이렇게 옮겨 심는 걸 본 적이 이제 이파리가 넓다고 그러는데 이 호박나무를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울릉도 가보시면 저는 울릉도를 안 가봐가지고 울릉도 가면 호박나무 보호원 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제 아직 못 가봤지만요. 70 넘어야 가볼 것 같아요. 그럴 때나 가볼 수나 있으려나 저는 모르겠는데 뭐 안 돌아다니는 데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 울릉도에 호박나무 많다 보니까 이 호박나무의 껍질이 호박피라고 하는데요. 이 피자를 갖다가요 개 피울 때 쓰이는 피자처럼 송피 그러면은 이 소나무 껍질을 말하는 거 이거예요. 호박피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 소화불량 위에도 돼요. 건이 속이 더부룩하거나 뭐 이럴 때에 여기서 이제 호박피요 껍질에서 이제 진액 같은 걸 얻어가지고 먹으면은 뭐요? 안 가르쳐줘요. 개수 나온 게 있죠. 계피 같은 데에 쓰이는 피자처럼 호박피라고 한다. 호박피, 호박 껍질은 호박피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화불량이나 속이 뭐 더부르고 그럴 때 건의제로 이게 호박피를 쓴다 이거예요. 한방에서. 근데 이 한방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민간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에다 쓰면은 엿을 만들어요. 그래서 호박 껍질에서 진액 같은 걸 내가지고 만든 엿이 호박엿이에요. 호박엿. 그래서 울릉도에서 유명한 게 호박엿이에요. 호박엿.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울릉도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채취해다가 껍질로 엿 같은 걸 만들고 뭐 다른 데다 써먹고 막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서 울릉도에서 이 호박을 갖다가 채취를 못하게 하고 배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미 그 호박엿이 유명해졌어. 울릉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호박과 발음이 비슷한 호박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또 엿을 만들어. 그것이 이제 이 내륙 사람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울릉도 호박엿이 원래는 호박엿에서 나온 거야. 호박엿. 그 호박의 좋은 성분을 가지고 이게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엿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호박엿은 한데 사실은 호박엿은 호박엿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호박이고 이게 나무 껍질을 이용한다 했어요. 그래서 호박나무지만 나무 껍질을 주로 많이 이용할 때 나무 껍질 그런 뜻이 있고 이게 나무 껍질이 뭐예요? 질박해요. 막 우들투들하고 그래서 질박하다 뜻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질박의 박자를 일자로 쓰고 질박한 것이 물들지 않는 거예요. 순박하다 할 때 쓰는 박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박자가 이 호박나무 박자가 순박하다, 질박하다 뭐 우리 책에 또 뭐가 나왔어요. 소박하다 뭐 이런 말들의 박자를 일자를 굳이 쓰는 이유가 이게 나무 껍질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책에 쓰는 게 나무 껍질이라는 뜻이 있고 그 나무 껍질 질박하다 뜻이 있고 그 질박하다 뜻에서 소박이나 순박이라는 뜻도 같이 따라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때 박자요.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복에서 입성자 기역자를 탈락시켜서 보만 남고 보가 다시 부로 바뀐 글자예요. 달아날 주자가 달려서 달려서 어딘가 다다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짠다는데 누군가 죽었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부고죠. 다다를 부자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부임했다 할 때 쓰는 부자고 또는 김시습이 쓴 최초의 한문소설 그게 금오신화잖아요. 금오신화에 뭐 5가지의 편명의 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용군 부연록이라는 뭐 있어. 뭐 만부사 접폭이 있고 이생규장전 뭐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워. 그러죠? 그 5개 가운데 한 3개 남연부지전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개 하나는 생각이 안 나네. 그 가운데 용군 부연인데 어떤 사람이 용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용구해가지고 대접을 잘 받았어. 잔치를 그걸 기록한 거예요 지금.
거기 용궁 부연역인데 이 부자가 쓰이지는 말이 많지 않으니까 금호신화와 관련돼 있잖아. 금호신화가 또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거 이 용어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 배워서 머릿속에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차이가 있어. 나중에 학교에서 정작 배울 때 그 용궁 부연역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라도요. 그런 용어 정도를 한 번 정도 들어보는 것이 또 학습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이니까 한자는 한자 자체만 많이 하는 건 특별할 것이 없다니까요. 우린 대한민국 사람한테 한자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말을 국어라고 국어의 70%가 한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문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문을 위해서 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를 위해서 한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대학교 수학년 시험에도 모든 학생들이 국어 언어 영역은 다 시험 보는데 한문은 한 해에 뭐 50만 명이 이렇게 시험을 보면 1,500명 정도밖에 안 봐요. 한문 시험은. 그 1,500명을 위한 한자 공부가 되면 안 돼. 국어 언어 영역에 나오는 그 많은 어려운 용어들을 갖다가 개념어들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한자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제 수업이 한자뿐만 아니라 한자어까지 신경 써서 얘기해 준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는 한자의 비중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비부자로 넘어갈게요. 자, 아비부자. 이 아비부자를 가르친 사람들이 쉽게 가르친다고 해서 아버지로 바꿔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아비는 아버지를 일단 평화해요. 그걸 더 가르쳐야 된다. 이걸 아버지 부자로 바꿔버리면은 이것도 지 아비 부자를 지 아버지 부자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들 편하겠다고 자꾸 편한 쪽으로 가서 아버지인데 그러면 이것도 지 아버지 부라고 오지 그러면 지 아버지 부. 언어라는 게 사회적 약속이고 그 약속이라는 게 오늘날 정해진 거 아니고 아주 옛날 사람부터 정해진 거라 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해오자고 하고 그걸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얘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옛날에는 이랬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걸 하나를 더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예? 그냥 나만 편하겠다고 그냥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막바로 아버지로 가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한자 교육이 배울 것이 없는 한자 교육을 만든 거야.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 한자 교육이 한자 교육을 버린 거예요. 사실은. 한자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을 하게끔 해줘야지. 아, 한자 공부했는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았네. 그런 판단이 들게끔 해줘야 하는데 설명도 없이 쉽게만 바꿔놓고 설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 그러니 한자 공부해서 뭐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한자 교육을 망친 사람들이 한자는 사람들이고 특히 한문 교육 온 사람들이 한자 교육을 망쳤어. 이 사람들 아직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한문 온 사람들이 한자 뭐 쓴다고 그 자원 공부를 하고 있냐 이거야. 전목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지를 뭐 쓴다고 설명하고 있냐. 전목자 쓰고 여문 낼 것 같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썩을 놈 새끼들이. 아,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 소리 들었어요. 한문학과. 그래도 썩을 놈은 너무했습니다. 네? 그래서 썩을 놈 너무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동영상 찍고 있는데. 자, 아비부자 설명인데 아비부자가 이게 아비가 이제 오늘날은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럼 사람으로 표현해야 돼, 사람. 근데 사람으로 표현하면 거기서 사람이라는 뜻을 우러나지 아버지라는 특정한 위치 이게 있는 존재는 드러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사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지? 사람이라는 뜻은 우러나 아버지란 특정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역할인데 오늘날은 안일과 바깥일이 크게 구분이 안 된 세상이 됐어요. 여자분들 바깥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로 가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안일과 바깥일이 구분됐을 때 내외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이라는 말이 집 안과 관련돼 있고 바깥 양반 하는 사람이 이 바깥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안과 바깥을 구분해서 이렇게 부부간의 명칭도 나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인데 이게 공통이 짓다라고 했잖아요. 짓다. 옷을 짓고 밥을 짓고 집을 짓고 집을 동시에 짓고 나서 의식을 해결하는데 그 의식의 의를 주로 여자들이 집안에서 해결하고 식은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자들이 농토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과 바깥일이 구분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농사짓기 예전에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가 한때가 청동기하고 개를 갖춘다고 했잖아요. 청동기 시대 때가 완전하게 농사를 이름만 짓고 시던 시대가 아니요. 그때도 수렵 채취 활동을 해야 될 시기야. 그리고 문자라는 게 거슬러올라는 시대까지도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남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곡물 길면은 거기서 식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지만은 동물성 단백질은 어떻게 돼요? 사냥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잖아요? 사냥을 하려면은 손에 사냥이 도끼, 그 다음 청동기 시대가 건데 청동은 지휘층들만 사용되는 물건이고 일반 백성들은 돌로 사용인데 물건을 사용인데 돌도끼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버지 역할과 관련해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충당해야 될 아버지가 손에 사냥이 도구, 원시대 기념 때 도구죠. 도끼라는 건 최초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 돌도끼 같은 걸 들고 있는 형태예요. 돌도끼 같은 게.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그러니까 요 형태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 꺾어진 문을 끊어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의 글자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도끼와 관련되는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도끼를 사용하는 아비의 뜻으로 쓰니까 도끼를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어떻게 돼? 여기서 분화되죠. 이게 도끼도 관련되는 글자인데 도끼를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도끼 글자를 하나 더 붙여서 새롭게 도끼 붙자를 이렇게 쓴 다음에 당랑지부 뭐 할 때 쓰는 마부이침을 때 쓰는 붙자. 이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것은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인 아비의 뜻으로만 쓰이고 이 도끼 관련되는 글자는 다시 도끼 근자를 한번 더 붙여가지고 이게 도끼 근자예요. 도끼 붙자가 새롭게 이루어져요. 부월 뭐 이럴 때 쓰이는 붙자. 자, 그래서 두 글자가 아비 붙자를 제대로 설명하면 도끼 붙자도 설명을 빼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둘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자, 뭐 부모 할 때 쓰이는 문자죠. 군사부 일체 할 때 쓰이는 글자고 이거 당랑지구 마부이침에 쓴다고 했어요. 요 붙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주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될 때 아비 붙자 밑에 세 글자를 붙였어요. 근데 이게 삐친 파임이 있고 이거 삐친 파임이 있어가지고 글자를 갖다가 쓰는데 사람들이 편의함을 자꾸 추구하는데 삐친 파임이 두 번 여기서 겹치잖아요. 그 후대로 하면서 줄여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세 금자에 의해서 쇳덩어리를 만든 가마솥. 그 다음에 나비 붙자에 의해서 음이 부과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알다시피 어디 쓰냐?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을 때 쓰는 붙자죠. 부산이 지형 가운데 가마솥처럼 생긴 이 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솥 붙자를 써서 부산이라고 해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아비붙자가 지금 설명을 빠뜨렸지만은 아비붙자가 아버지가 어른이고요. 나보다 어른이 되는 사람이고 어른 되는 사람 가운데 아버지하고 같은 그런 나이대에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미칭으로 해요. 어린이 남자의 미칭으로 쓰일 때는 보로 쓰인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음이 보라는 음도 있어요. 경적 공무선들이 특히 알고 있어야 돼. 경제 관중을 갖다가 중보 이렇게 해서 지칭하는데 이때 이게 중보로 읽어야 돼. 아까도 이제 강태공 있잖아요. 강태공을 사상보라고 하거든. 사상보 이렇게 써놓고 이게 보로 읽어야 돼. 보. 우리 저 맹자공 보신 분들은 맹자에 보면 주나라의 시조인 고공담보가 나와요. 고공담보. 어떻게 쓰더라? 고자가 예고자에 도플고자예요. 예고자. 예고자가요. 고공담보요. 이렇게요. 맹자공 본지 오래돼가지고 인문만 생각나는데 글자를 까먹었어요. 고공담보 할 때 이게 글자도 보로 읽어야 돼. 보. 남자 미칭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 자, 근데 왜 이 글자를 나중에 생각해냈냐면은 요 글자가 요렇게 쓰이는 글자, 요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 글자, 아비붙자하고 수건글자가 달라붙은 글자, 수건글자가 달라붙은 뜻이 못 관련된다? 옥감. 옥감 가운데 배예요, 배. 그러면서 요게 보가 포가 되기도 하고 또 보로도 익혀요, 이게 보. 요 그대로 보도 익히고 근데 이제 보로 익힐 때는 보시의 뜻이고 이제 포로 익힐 때는 보에서 바뀐 포로 익힐 때는 옥감 관련 배인데 후대는 이게 아비붙자가 수공글자는 위아래로 이렇게 나란히 쓰다 보니까 반개도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이것이 변형이 요 글자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손에 아까부터 돌도끼를 넣고 이 형태. 이 형태예요. 이 형태에서 요게 한약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요거 이렇게만 표현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 이렇게 쓰고 있어. 이게 아비부자의 생략된 형태야. 아비부자. 이 배포자를 갖다가 고문자가 바로 이렇게요. 손에 돌도끼 같은 걸 들고 이거 수거문자가 들어있는데 요걸 그대로 아비부자하고 수거문자에서 너무 위에서 길어지니까 요 형태를 갖다가 하려고 이렇게 반드시 펼쳐지고 이걸 이렇게 펼쳐지고 여기서 있는데 이게 아비부자의 변형된 형태라니까. 이게 그 아비부자에 변형됐지만 그 글자가 음역하는데 그 글자가 부나 보 가운데 포 변화된 포 또는 보험으로도 그대로 계속 쓰인다니까. 쓰면서 수거문자에서 뜻이 배가 되고 이제 불가에서요 널리 베푸는 상황 관련인데 보시로 쓰일 때는 이게 이렇게요. 이렇게 베풀 시자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이제 보시로 읽어야 되죠. 보시. 배포자에서도 음역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배포 보시고자가 다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쓰는데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두 글자인데 두려울 포자 마음이 두려운 거죠. 두려울 포자에서 음역하는데 공포할 때 쓰이는 포자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붙었네. 사람. 사람들한테 널리 알린다고 해서 널리 펴서 알린다고 해서 펼포자인데 훈민정음 반포할 때 쓰는 포자. 훈민정음을 반포하다 뭘 때 쓰는 포자를 요 글자를 쓰고 있어요. 자, 아니 포고령을 때 쓰이는 포자예요. 반포의 포자 이 글자 반포의 포자는 배포자다. 그러죠? 무심코 지금 생각 없이 제가 이런 실수 자꾸 한다니까요. 반포 훈민정음 반포는 이렇게 쓸 걸 이렇게 나눌 번째도 이렇게 이게 또 편할 뜻이 있어요. 옷감 배를 갖다 펼치는 상황이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뒷장으로 넘겨볼까요? 자, 뒷장으로 넘겨보면 언덕부자가 나오네요. 자, 언덕부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언덕부자가 마지막 글자가 돼야 되나? 매번 생각한 것보다 조금씩 진도가 아직 더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올라가 지금 조금 더 빼야 되는데 일단 부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부숫자 끝나고 나면 좀 빨라질 거예요. 속도가 말이 빨라진 게 아니에요. 진도 자체가 말은 그대로 말의 속도는 그대이더라도 진도 자체는 좀 빨라질 거예요. 자, 언덕부자 살펴보는데 언덕부자의 고문자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또는 반대로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옛날에는 전후자고 구분이 없이 쓰였어요. 전후자고 구분이 없이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 걸을 발자도 이렇게 발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곰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는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그랬잖아요. 이렇게 서로 발을 갖다가 달리 해서 그러니까 산형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요 형태로 써야 되지만은 그대로면서 쓰는데 피념을 주고 보기 좋게 쓰려고 그 반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쓰인다니까요. 이것도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는데 이제 요 형태에서 온라인 글자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이게 언덕을 갖다가 표현했고 이제 문자인데 이게 이제 문자로서 표현을 하고 다니까 상위설이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세워진 형태인데 우리 지금 책에 지금 사진 하나가 그랬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언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형태하고 그 문자하고 매치를 해서 보시면은 느낌이 올 거예요. 우리 이 책에 보면 돌계단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돌계단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죠? 요 형태를 갖다가 간략화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언덕으로 계단이 층층이진 계단으로 올라가는 언덕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언덕부자고 요걸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언덕 층층이진 계단이 있는 언덕을 나타내면서 언덕을 뜻하고 요 글자 자체도 쓰임이 있는 글자예요. 어디 쓰이냐면 지명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저 하나 공부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명, 공자가 태어난 곡부, 그리고 또 역사 공부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명 가운데 동화경명이 동화경명이 최초에 일어난 데가 고부밀란이라 고부를 때 쓰는 글자예요.
고부밀란이 고부. 지금은 없이 나라 입장에서는 반역지이기 때문에 이게 고부군이야. 오늘날은 찢어져 가지고 고창하고 부안으로 나눠진 거야 지금. 원래 반역지가 있으면 진압으로 나서 그 반역지 지명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부가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고부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긴 해요. 흔적이 남아있는데 행정구역으로 군 자체는 없어졌어. 고부군이. 근데 어쨌든 간에 동학혁명 얘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고부밀란의 고부. 공자 얘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공자 고향 곡부 그럴 때 쓰는 불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가 쓸 때 간략하게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이 글자가 문제인데 왜 문제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부숫자 가운데 고을읍자가 있는데 고을읍자. 읍성이에요. 읍성. 이게 사방 경기를 들은 읍성을 표현해. 읍성 주변에 사람들인데 이게 피지배자야 되는 사람이니까 지배자를 선배해야 될 사람이니까 읍을 울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읍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지만 서서 허리를 숙여 쓴 상태로 읍을 울 수도 있는데 일정한 경기를 두는 지역이요. 요것과 이것이 같은 거예요. 내냐. 이게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있고 이거 허리를 구부린 상태인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고을읍자라면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또 이 글자야. 정확히 이제 삼획으로 해요. 이렇게 요거 연결되면서 이런 형태로 쓰는데 그래서 고을읍자가 바뀐 글자도 똑같이 요 글자하고 하나 둘 셋이요. 이것도 삼획 요 글자가 요 글자가 모양이 같아버려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다행히 구분이 되는 상황이 뭐냐? 이 언덕붙자는 이렇게 언덕릉자나 문육자나 이렇게요. 언덕릉자나 문육자나 뭐 막을방자 이런 글자처럼요 좌측에만 쓰이고 요 고을읍자는 뭐 고을군자라든지 도읍도자예요. 도읍도자라든지 뭐 성박도자 뭐 이런 글자들에서든지 우측에만 쓰여. 이게 좌우가 구분이 되는 상황이야. 좌우가 구분이 된다고 이게. 요건 좌측, 이건 우측에 쓰여요. 그래서 좌측에 쓰이는 요 글자들은 뜻이 언덕 관련돼서 언덕릉자, 언덕이인데 물이 차지 않는 언덕 관련된 문육자, 언덕을 쌓아서 막는다, 막을방자. 이것은 고을읍자가 바뀐 글자이기 때문에 그 뜻이 고운데 임금문자가 음역하면서 고을군자, 고을 가운데 임금이 사는 고을 관련된 도읍도자, 그 다음에 고을이라는 게 아까면서 읍성인 바깥을 갖다가 표현한 성박교자, 교회를 뜻인 글자. 이런 데서 서로 구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좌우가 구분이 되는 상황인데 모양이 똑같다 보니까 명칭 일부가 서로 관련이 있어요. 요 글자와 이 모양이 같으니까 관련이 있는데 자, 두 글자 가운데 먼저 뭘 걸리냐면 왼쪽을 먼저 써요, 오른쪽을 먼저 써요. 왼쪽을 먼저 쓰잖아요. 글자를 쓸 때. 그러니까 요 글자부터 살펴보는데 요 글자가 우리가 마음심자가요. 마음심자가 다른 글자 볼 때 이렇게 바뀌잖아요. 심장문에서 나온 글자를 줄여서 이렇게요. 글자에서 왼쪽에 쓰려면 줄여가지고 거기서 나온 글자 글자예요. 이걸 마음심이라는 글자고 마음심자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뀔 때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요걸 굳이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를 드려서 심이고 심방변후죠. 자, 그러면은 이때 심은 마음심자가 맞아요. 그 방은 뭐이냐? 글자에서 한쪽 부분에 곁에 쓰인다고 해서 겹방자야. 혼자 쓰이는 게 단독체가 아니고 겹방자야, 겹방자. 그 다음에 변은 뭐냐면 우리가 부숫자가 쓰이는 위치에 따른 명칭이 8가지가 있는데 좌측에 쓰이면 변이고 오른쪽에 쓰면 방이고 위에 쓰면 머리 또는 두고 밑에 쓰면 발이고 덮어 씌우면 엄이고 받쳐지면 받침이고 그 다음에 다 에워싸면은 제부수고 뭐 이런 상태 이렇게 8가지로 분류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자, 그 가운데 왼쪽에 쓰이기 때문에 왼쪽에 쓰면 변이라고 했죠? 그거 변이에요 지금. 그 변을 갖다가 이렇게 가변자를 써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게 결국 이 신방변 한자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요 글자도 거기에 입각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 글자가 부자가 바뀌니까 부를 쓰고 글자 곁에 붙여서 쓰이잖아요. 그 부방이고 왼쪽에 쓰니까 변이 되고 이제 부방변. 그러죠? 이 신방변이라고 한 것처럼
같은 패턴으로 하면 이거 부방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이것이 같은 모양의 글자가 여기도 있잖아 지금. 축이가 구분이 되는 건 뭐예요? 좌측이냐 우측이냐냐. 좌측이냐 우측이냐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과 구분을 하면 좌우를 갖다 붙일 수밖에 없어. 그러죠? 이 자를 붙였어. 자라는 것이 뭐예요? 글자에서 왼쪽이란 얘기고 변이란 얘기야. 자에는 변이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죠? 없애. 그럼 뭐예요? 좌부방이 되는 거예요. 좌부방. 좌부방. 거기에 그 명칭에 준해서 그 명칭에서 이거 우측에 쓰니까 이건 우부방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이걸 좌우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여기 좌부방 국어사전에 찾아보세요. 좌부방은 한자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왼자자에다가 언덕부자에다가 방자가 겹방자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방의 방자는 어떻게 돼요? 두루방자만 써요. 변방의 방은 이 방자를 쓰고 있어요. 이 방자. 이게 곁에 붙는다는 의미의 방이지 좌측의 방이 아니야.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고 이 자는 생각지도 못하고 이것만 생각 이걸 좌부변이라고 엉터리로 붙여서 온 사람도 있다 이거요. 이 좌부변이라는 인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한자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왜 한자를 가르치려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이런 거. 이거 좌부방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자책에서 좌부변 하고 있어. 그 뭐든다고 잘 붙이냐고. 변이 좌측에 써 있다고 해서 변이라고 했는데 여기 방이 변방이 방이 아니야. 겹방자야 겹방자. 신방변 재방변을 뜻은 방이야.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난 좌부변이라고 하겠다. 그건 좀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제가 하는 설명이 동감하신다면은 앞으로는 좌부변이라고 하지 않고 좌부왕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두 글자예요. 요 언덕글자 변형된 좌부방을 기억하시고 하라고요.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의 도움 중에서 음역화라는 글자로서 부두부자가 있어요. 열한부두일 때 써요. 부는 부인데 흑토자가 있는데 이 물가 옆에 있는 땅 거기에 이제 부두가 들어서 있는 거죠. 부두 열한부두일 때 쓰는 거죠. 자, 요 글자가 부두부자가 의외의 역할을 글자라고 알아두시고 장군부자를 하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 다음 약속들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